시험해 보는 것이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우방국뿐만 아니고 달러의 기존 시스템이 흔들하고 있는 것은 그 어때보다도 가장 세다. 그 다음으로 중국 경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중국 경제는 좀 지표가 다른 걸 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는 사실 경제 통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건 약속이고 꾸준함인데 중국의 GDP 자체도 발표했다 안 했다를 해프닝처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그러면 선행 지표 중에서 PMI 제조업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PMI 제조업지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이죠. 중국 본토 공상 통계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신이라고 이거 민간 기업인데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지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미국의 제조업단의 즉 제조업체들의 심리지수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지수는 중국 본토를 전부 아우르는 PMI 제조업지수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2001년 WTO 가입하면서 동부 해안 지역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 그러면 이 동부 해안 전선의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합작회사 아니면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식으로 다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국이 그 이후에 이 서구 쪽, 서쪽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전부 아우르는 이 PMI가 중국의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부의 부푼단에 글로벌 경기가 민감한 이 동부 해안 지역을 주로 다루는 PMI가 차이신 PMI 제조업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수가 약간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두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입니다. 중국 고용지표 찾기 힘들어요. 분기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월마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의 고용지표가 최근 리뉴얼 되었고 업데이트 되었고 새로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은 중국을 바라볼 때 특히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중요한 건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정확히 한 18일 정도 될 건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3종 내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거 하이라이트 해드려야 되는데요. 중국의 3종 지표가 있습니다. 3종 지표는 첫 번째 산업 생산, 얼마나 산업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소매 판매, 세 번째 고정 투자 자산입니다.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경기를 모니터링한 소매 판매예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중국의 하드 데이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올해 중국은 경기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회복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리오프닝을 연말에 빨리 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중국의 암만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유동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죽었던 이유는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막강한 유동성을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먼저 뭐가 고객을 들 거냐? 결국 소비 경제,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장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각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어느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느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거기 때문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PMI, 고용지표, 3종 내수지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그러고 부동산 터질 거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중국 경제 끄떡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빈센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위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수출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값싼 제품보다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으려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재팔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정을 차리던 어쨌든 가장 중요한 IT 부품과 반도체인데 이것을 떡하니 맡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따라서 그동안 성장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대로 앞으로 성장이 못한다. 아니면 제동이 걸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위기이고요. 두 번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저는 뭐 패러다임의 쉬프트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의 뉴노멀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아니더라도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는 간다. 자,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경제 개방을 쭉 하면서 성장하면서 부채가 많아졌어요. 근데 어디가 부채가 많아졌냐? 정부, 기업, 가계 중에 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결국 기업이 고용도 하고 기업이 투자도 하고 기업이 모든 것도 하는데 기업이 투자하기 이전에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부채가 이전보다 비용,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에 대한 것은 역시 성장 동인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역시 위기인 것이죠. 기회도 있습니다. 어떤 건 기회냐면, 자, 중국이 그래서 공동 부유론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책에서도 시진핑 사상이라고 해서 공동 부유론이라는 걸 좀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의 축 자체를 내수로 좀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중국 정부, 물론 운책이상이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따라서 이 소비의 전환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또 다른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또 다른 도약 이전에 진통이라는 통과 의례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똑같은 성장 스토리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기.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시진핑, 즉 정권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더불어서 이 공동부유론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축을 갖고 와서 시험해 보는 것이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막 중국이 막 브릭스 기축통화 만든다고 하고요. 금도 많이 모으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발을 계속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성공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제 패권 경쟁을 넘어서 향후 뭐 디지털 자산까지 경쟁을 갈 텐데, 자, 이게 재밌는 게 최근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금은 왜 오르냐? 금은 두 가지 때문에 오릅니다. 첫 번째는 금은 이자가 없어요. 달러는 이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자의 폼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섰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는 달러보다는 금에 대한 유인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해지대한 자산이라는 소요도 있어요. 그것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금은 또 그만큼 중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분쟁 시기예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넘어서 패권 경쟁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금입니다. 네, 항상 역사를 보면 전쟁 시대에 안전한 자산, 결국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가장 증폭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더구나 올 한 해를 봤을 때 이 시기에 2011년 7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여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채한도 협상에 진통이 있고요.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의 진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금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좋은 건 이런 유인이고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큰 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금을 매입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런 것들에 가장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 미국의 경제 영향력권에서 가장 자유롭고 싶어 하는 곳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단연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별로요, 금하고 달러를 외환보유고를 놓고 봤을 때 금의 비중을 높이는 국가들은 다 이 미국의 선을 긋는 거예요. 네, 선을 긋거나 경제권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막 이스라엘이 위안화 늘린다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친미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위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의미할 수 있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스위프트만, 즉 국제결제
그 통로에서 배제시키면서 당해본 거지. 네, 당해본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기에 금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부터 이제 금 가격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응답채빵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비싸졌죠. 맞아요. 지금 온스당 2,000불 네, 다시 찍었으니까요. 금한덩이가 1억이고 막 이러던데. 그렇죠. 네, 바 같은 게. 바 같은 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연말에 1,500불에서 지금 2,000불 왔는데 그러면 한 30% 정도 러프하게 그냥 오른 건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저는 뭐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와.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동인들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짜 달러 패권이 흔들흔들 하는 건가요? 이미 흔들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러는요, 흔들리면 피는 꽃이래요. 네. 네. 네, 결국 달러가 그래도 기축통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안 없는 비판, 즉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번에 위안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전보다는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뭐랄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옐런이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CNBC의 인터뷰에서 이러가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결제 통화가 위협받을 룸이 충분히 있다라는 어나운스가 시작됐고, 네, 또 더 재밌었던 이번 주에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의 이 달러 패권 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 섞인 부분에 발언이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라가르드는 또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네, 여자분. 네, 그런데 최근에 마크롱이 또 중국하고 맞아요. 같은 또 프랑스 이게 더 재밌는 또 연결고리가 있고요. 네, 연결고리가 있고요. 더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사우디. 네, 사우디가 페트로 네, 위안. 네, 이미 4월달에요 최초로 위안화로 결제가 돼버렸어요. 이미 했어요. 네, 4월달에 이미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페트로 위안이 결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달러의 우방국뿐만 아니고 달러의 기존 시스템이 흔들하고 있는 것은 그 어때보다도 가장 세다. 가장 세다. 네. 역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네요. 이게 저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과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터를 갖고 패권이 바뀌거나 아니 기축통화가 좀 변해왔는데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된 지 이제 거의 한 100년쯤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0년 좀 안 됐는데 이제 80, 90에 이제 100년 요 선인데요. 그래서 아마 위협 아닌 위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자, 이런 것에 반대급부로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 외에도 어디가 또 괜찮을까라고 보면 또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쪽에서의 또 룸이 계속 열려 있는 건 또 사실이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달러 패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된 거는 그 달러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도 좀 애초에 막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뭐 소위 머니 프린팅 돈을 막 헬리콥터 머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축통화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는 사전적인 것은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예요. 그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뿌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너무 많이 뿌렸다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수급의 논리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축통화를 또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축통화는요. 그 시대에요. 가장 중요하고 값비싼 자산을 결제할 수 있어야 국제 기축통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연 가장 중요했던 게 산업시대에서는 에너지원이 석유였죠. 페트로달러.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축통화가 당연히 달러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미국의 안보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뭐 좌시한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죠. 사우디가 돌아섰는데 프랑스가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냥 있어요 일단. 신경 안 쓰는 거구나. 약간 그런 의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중국이 또 이제 봐가면서 뻗치는 거죠. 만약에 선을 넘는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이 양안 문제, 원차이나 다시 한번 또 불거지잖아요. 이 선,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선이 바로 반도체예요. 만약에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뭐 세미컨덕터 달러, 세미컨덕터 위안화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거는 우리가 제가 또 공교롭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춘 사람으로서 네, 조심스럽게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대만의 선거가 아마 내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부돼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조될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 보고 있고 또 저는 지난주인가요? 가장 재밌었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뭐 마크롱은 가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룰라 있잖아요. 날개를 천사 룰라. 네. 브라질 대통령. 이게 또 시진핑과 만나면서 이 다자간의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의 결제 통화 비율을 높이자. 이런 것들도 예사롭지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옥죄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보자 브릭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 브릭스면 브릭스가 선을 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두 가지죠. 브릭스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는 브릭스는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 생겼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또한 미국의 참전으로 지금 한 8, 9개월 되게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중국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눈치 보기 하면서 브릭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달러 지입 패권이 흔들리면서 다시 보자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끼리 또 똘똘 뭉치는 경이 있고 또 그들이 상당히 현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원자재 그런 부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다시 보자 브릭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은 이게 어떤 세력 균형 속에서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미국의 이제 범접하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뭐 패권을 장악한다거나 그렇죠. 러시아가 장악한다 하거나 뭐 유럽에서 독일 뭐 어디 국가들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생기면 그때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꼭 거시 경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지만 이 좌우 맥락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본 펀더멘털은 경제 지표를 좀 알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낸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네, 한국의 판단은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중국은 약간 회복 단계고 이런 패권 속에서 더구나 미국의 안보 자산이 페트롤에서 세미컨덕터로 바뀌는 이 가운데 한국은 가장 미국의 안보 자산이 한국에서는 생존 자산이에요. 우리는 반도체가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는 아직 태동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교롭게 아마 저 작가님이 뭐 저는 되게 빨리 업로드 시켜주시는데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어요. 네. 공교롭게 타이밍이 딱 그렇죠.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발언이 주변 국가들이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경제가 뭐 경미라는 얘기도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